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생아 대출이 거의 기록적인 지표를 보였는데요. 올해 1월에 출시를 해서 처음에는 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급속도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었죠. 지난 6월과 7월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세가 더욱더 매수자들의 마음에 급한 마음이라는 불을 땡긴 건데, 특히 젊은 층 위주로 실수요가 거의 대출 병목 현상, 그러니까 완전히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한꺼번에 수요가 확 몰렸기 때문에 특히 이 신생아 대출은 9개월 만에 1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달 그러니까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3만 9천 건의 10조 1000억이라는 대출 신청서가 날아들었는데, 정말 거의 엄청난 폭주 양상을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엔 정책 대출이 주담대 부분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대부분의 대출이 저리의 현실적인 금리 수준에 맞춰 들어가려는 그런 수요들로 폭주를 한 건데, 이게 전체 부동산 시장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구는 원인이 됐었죠. 실수요자들에게 저리의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였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선 집값을 자극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진 건데, 문제는 이렇게 대출을 받은 젊은 층들이 저리의 이자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의 약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이 될 건 불을 보듯 뻔한데, 아무리 저리라 해도 대출 파이가 커지게 되면 이건 감당이 불감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렵게 마련한 집값 추세가 역으로 자산 가치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였던 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 뻔하고,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건 주변 아파트 값이 추풍낙엽 거의 4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금리 대출이라는 이점은 고스란히 사라질 수도 있고요. 어차피 저리라 해도 이렇게 여기저기 대출을 받은 사람, 동시에 집값이 떨어진 이후에 그 집을 선택해서 사려 하는 사람, 결국엔 후자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리스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건 대출 파이가 훨씬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가치의 하향화는 대출을 무조건 일으킨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저점으로 떨어진 집값을 선택지로 둘 수 있는 그런 매수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참아왔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리스크들을 최대한 피해서 최선의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부쩍 많이 찾아올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부추기기 위해서 벼락거지니 이생진망이니 온갖 위협적인 말들로 매수세에 뛰어들게 했던 매도자들의 집중 공략이 거의 2달 전에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도록 만든 거고, 결국 기준금리 인하까지 되어버리면 정말 벼락거지 될 정도로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를 거라는 이 목에 힘주어 했던 말들, 지금 거의 실종 상태 아닙니까? 실종 신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 말에 후크가 돼서 그냥 낚인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집값 추이를 보면서 후회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 기준금리가 만사라는 말이 얼마나 좀 사기 캐릭터 같은 말이었는지를 고스란히 이 부동산 장세는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도리어 경기는 더욱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고, 시중은행 금리는 기준금리는 전혀 따라갈 생각 없고, 예금금리 올리고 대출금리 낮추는 무한 수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데다가 게다가 미국 국고채 금리가 연일 강달러를 몰고 다니니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금리 시대에 저리 가라 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강한 금리 포션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정책 대출 9개월 만에 10조라는 추세가 보여주는 건 그만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거 못 받으면 오늘 당장 죽을 것만 같았던 극도의 불안감의 중심추였던 집값 급등은 2개월 천하로 끝나버리고 6월과 7월이 다였죠. 8월부터
거래량 급감하면서 매물 쌓이고 보합에서 지지부진하던 집값들은 이제 고개 숙인 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추수해야죠. 그렇게 나달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처럼 두 달간의 상승분 고스란히 반납을 해야 할 가능성 농후합니다. 이제 이렇게 신생아 대출을 시작으로 폭주하는 대출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인데 디딤돌 대출도 신생아 대출만큼 폭주 양상 보여왔는데 대출액이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그러니까 9개월 만에 여기도 22조 3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은 8조 원 수준이었는데 거의 3배에 가까운 2.7배가 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물론 디딤돌 대출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무주택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대출일 수 있는데 이 시점이 중요한 거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호황이고 집값도 뭔가 받쳐주는 모양새라면 이런 대출들은 건강한 레버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개인 소득도 실질적으로 줄어가고 있고 경기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의 대내적인 침체 조짐, 동시에 대외적인 금융 변화가 급작스럽게 몰아칠 수 있는 상황에선 이렇게 폭주하는 22조 원에 달하는 대출로 달리기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떨어질 때 집을 사는 게 낫지 한창 집값이 오를 시기 끼어 있었던 1월에서 9월 사이에 아무리 저금리 정책 대출이라 해도 상당한 손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상반기 집을 사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디딤돌, 신생아 대출로 묶일 수 있는 정책 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난 건 상대적으로 금리가 3.5% 상황에 동결로 묶여 있어서 시중은행 금리가 당시에도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 당연히 보다 낮은 금리로 턴을 한 건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죠. 뭔가 쫓기는 듯한 스멜이 나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몰려들었기 때문이고 디딤돌과 신생아도 합 32조 가까이 되네요. 그것도 9개월 사이에. 그러니 국토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폭주 현상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아무리 5억 이하 아파트 2억 5천만 원 대출에 2% 저리의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이라 하지만 22조가 9개월 만에 늘어버렸으니까 자칫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서둘러 국토부에서는 허그를 통해서 디딤돌 대출 취급을 일부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KB국민은행에서부터 해당 규제 시행에 대한 예고를 하고 나섰는데 이게 실수요자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나왔었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맞춤형 개선안을 내놓겠다라는 공식적인 계획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은 제외하겠다라는 선을 그었고 아마 서울과 수도권은 어느 정도 소득 관련 부분과 총액 등에서 손을 볼 것 같은데 아파트 값이 5억대, 6억대에서 나오는 대출이라서 아파트 값을 솟구치게 만들었던 거래와는 거리가 좀 먼 부분이 있죠. 분명히. 액면대로 총액 자체가 22조로 9개월 만에 늘어난 이 사실에만 좀 화들짝 놀란 것 같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집값 상승 요소는 서울에 집중이 돼 있던 건데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대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국토부가 맞춤형 디딤돌 대출을 새롭게 내놓을 예정이어서 대출 추이와 함께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나 아무리 실수요 중심의 대출이라 해도 대출 총액이 너무 폭주한 건 사실이죠. 9개월 만에 신생아 대출, 디딤돌 대출 도합 32조니까. 그만큼 정책 대출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부채 문제는 정말 어떤 영역에서건 가장 한국 시장을 붙잡고 있는 절체절명의 아킬레스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대의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바로 환율 부분인데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채는 더욱 고위험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자연스럽게 금리를 건드리기 때문에 1,3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이 지금 1,388원까지 오늘 치솟고 있네요. 아마도 이번 주에 1,400원대를 터치할 가능성도 높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한 달러 팔아야죠. 정신없이 태워야 하는 건데 실제로 지난 2분기에 실제 환율이 1,400원 찍었을 때
외환 당국은 60억 달러를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팔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1년 내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유 외환이 환율 급등이 되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환율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당연히 외환 보유고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IMF 당시에는 거의 달러가 바닥이 난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 자체가 급등을 하게 되면 그냥 달러 보유분이 급속도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외환 보유고 균형을 잘 맞추고 있어야 되죠. 근데 최근에 특히 세수 부족분, 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 구조가 쪼그라들어서 세수 부족이 많이 발생한 올해 같은 경우는 국채를 발행해서 빵꾸난 부분을 메울 수도 있는데 외평채,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기금이라 해서 외환 보유고 방파제라고 부를 수 있는 재원인데 이걸 끌어다가 세수 부족분으로 메운다는 거죠. 최대 6조 원 활용이 되는데 환율이 비상시국이라 외평채 활용 방안도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는 하나, 뭐 외환 보유고 충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밀어닥치는 파도가 시간제고 몰아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환율 부분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찝찝한 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미국 달러 상황이 올 연말로 끝날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은 살짝 환율 오름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지금 밑불을 떼고 있는 게 뭔가?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여전히 모든 상단기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죠. 이건 결국 내일 환율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달러는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초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국채가 오르면 금리는 그냥 자동 빠따입니다. 그대로 엎드려 뻗쳐야 하는 상황이 전개가 돼서 고스란히 고금리 상황 이어질 것 뻔하고, 초반에 말씀드린 아무리 저금리, 디딤돌, 신생아대출 받았다 해도 5억 정도의 아파트도 본래 가치 보존의 법칙을 벗어난 하향화되는 집값 추이를 보이게 되면 광탈이죠. 대광탈.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3억이 됐다고 하면 가정해보세요. 굳이 내가 받은 대출 파에 끼지 않고 다른 사람은 3억에 가져갔다는 거.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가뜩이나 환율이 금리를 자극해서 아무리 정책 대출이라 해도 금리 부분에서 이전에 특례 대출도 몇 번의 금리 조정이 있었습니다. 인상을 했었죠. 상황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딤돌은 차치하고라도 신생아 대출 금리도 특례 대출 종류의 또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게 최대 변수예요. 그러니 국토부에서 부채 부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정책 대출이 그냥 의례적으로 받는 수요가 딱 정해진 수순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폭주를 한 것 자체가 위험 요소를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딤돌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 건데,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집값 상황은 엄청난 변동성을 마주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주중거래도 서울은 매매가 13건, 전세 48건, 월세가 54건. 아마 주중에 두 자릿수 거래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 변화 아닙니까? 당연히 가격도 거래량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매물 숫자가 이리저리 변화를 해도 거래가 얼어붙어 버리면 꼼짝맙니다. 가격은 극도로 꺾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미친 듯이 고점을 찍었던 집값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잘 기다리시면서 타이밍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집값은 확실히 급변 사태를 맞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그 전망 궤적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환율 문제가 금리를 저격하고 금리는 부채를 때리게 될 거죠. 이게 거의 일선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거고, 금융시장은 미국발 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을 수 있는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겠네요. 올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반반 한복 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